네,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오늘 3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아마 이 영상은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새로 고침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토론회가 아마 끝나고 올라갈 영상일 겁니다. 아마 집회를 나가신 분들이 오늘 많을 걸로 보이고, 어젯밤에 사실은 김상훈 경호처 차장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친위 쿠데타 세력의 저항이 몹시 강하다, 몸부림치고 있다, 뭐 이런 해설들을 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러니까 내란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미디어의 양태를 좀 종합을 해보면 뭐 여전히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한 부분이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참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회에서 발제할 주제가 15분에서 20분 남짓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설명이나 여유 있는 시간이 많이 없을까봐 오늘 이 영상을 미리 찍어둠을 여러분들께 밝힙니다. 일단 제목은 이렇게 잡아놨어요. 뉴 미디어 시대의 레거시 미디어와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서. 원래는 뭐 건강한 긴장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제목을 지어줬는데, 일단은 거대한 제목은 뭐 이렇게 제일 큰 제목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뉴미디어에 대한 규정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신문이나 라디오, 뭐 TV, 기성 매체들을 분류하는 방식이 올드 미디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뭐 뉴미디어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또 그 내용들이 사실 SNS나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확산이 되잖아요. 이걸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통칭을 하는데, 뭐 이름들을 여러 가지로 부르긴 하는데, 저는 뭐 종합을 해보면 요 두 번째 문장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캐스팅에 의한 매스 미디어, 그리고 내로우 캐스팅에 의한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방식을 새로 좀 규정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지는 매스 미디어와 특정 다수 혹은 특정 층에게 전해지는 뉴 미디어, 소셜 미디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유튜브로 좁혀보면 불특정 다수보다 뉴 미디어에서는 어떤 가치관, 성향 이렇게 응집된 그룹들이 형성이 되고요. 뭐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커뮤니티에서 유튜브로, SNS로 혹은 뭐 역방향으로 이제 순환이 되면서 그룹화되고 집단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기업들의 홍보 전략도 그렇지만 이 뉴 미디어나 기업형 미디어들의 방식이 대중을 대상으로 하던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던 방식에서 특정 타겟을 정확히 공략하는 전략으로 좀 변화됐다. 근데 이건 뭐 기업들도 요즘에 이런 전략을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언론 비즈니스 영역에서 더 이상 매스미디어가 불특정 다수에게 소구했던 방식으로는 기업의 이윤적 측면이라든지 두터운 열혈 독자층을 두지 않으면 기업으로서도 미디어로서도 생존이 좀 어렵다라는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도 뉴 미디어와의 어떤 융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라디오라든지 TV 컨텐츠를 그대로 유튜브에 또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미디어 시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불특정 다수에서 특정된 소수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미디어 시장인데, 콘텐츠 소비자의 니즈에 누가 더 기민하게 작용을 하는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요건 언론진흥재단의 자료인데요. 소셜미디어 이용자 10명 중에 6명에서 7명이 소셜미디어를 언론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은데 그 중에 60, 70%라고 한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꼭 가야만 TV를 볼 수 있고, 차량 안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혹은 신문은 꼭 우리가 사서 페이퍼로 봐야 하고, 근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뉴 미디어에서는 뭔가 항상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들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더 좋죠. 때문에 뉴 미디어가 훨씬 더 기민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콘텐츠 소비자의 니즈에 누가 더 빠르게 반응하는지는 일방향성만 갖고 있는 구매체들이 시청자와 구독자의 의견을 듣는 게 익숙하지 않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꼭 봐야만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컨텐츠에 불만이 있구나. 뭐 혹은 항의 전화가 회사에 빗발쳐야 그때서야 좀 신경을 쓰곤 했거든요. 제가 과거에 언론사에 근무하던 시절에도 항상 그런 식으로 뒤늦게 반응을 하곤 했는데 뉴미디어는 쌍방향이기 때문에 뭐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팩트 하나만 잘못됐다 하더라도 댓글창을 도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당신이 잘못 알았다. 이게 생방 중에 바로 노출이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동일한 컨텐츠이지만 올드 미디어에 싣는 것보다는 뉴 미디어에 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독자와 소통하지 않는 미디어는 이제 오래 갈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댓글을 함께하며 소통이라는 거를 강점으로 내세우곤 하는데 최근에 그 유튜브 플랫폼으로 이 동일하게 보이는 라디오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통이라는 걸 강점으로 내세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본인들이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로부터 다가오는 비판을 감내하지 못해서 댓글창 자체를 닫아버리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채널이 왜 굳이 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는지, 뭐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겠지만 저는 소통을 하지 않겠다면은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려서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성 미디어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가 돈벌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융합, 구매체와 신매체를 연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본질이 뭔가 빠진 느낌이다. 구독자층을 얼마나 이 제작하는 이 스테이션과 잘 연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이라는 뉴 미디어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그저 뭐 영상의 저장 창고 혹은 수익을 내는 수단으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뉴 미디어 플랫폼만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있고 기존의 올드 미디어를 활용하다가 이제 시장이 바뀌어가니까 뉴 미디어 트렌드에 엎여서 같이 융화를 하고 있는 기존의 스테이션들이 있는데 소비층이라든지 구독자, 소비자와들의 어떤 끈끈한 연대와 공감을 기성 미디어들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그래프라는 것이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이미 70%가 이렇게까지 언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 소셜 미디어의 65.1%의 응답층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60.1%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긴장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밴드, 온라인 카페, 네이버 TV, 인스타그램, DM, 트위터 이런 식으로 정보 유통 창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떠한 미디어, 어떠한 컨텐츠가 저널리즘적 관점에 부합하고 이것이 재밌고 유익하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순환될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집에 가서 TV 켜고 집에서 라디오 켜고 신문을 꼭 봐야만 컨텐츠를 접근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뉴미디어 저널리즘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장 비근한 사례로 미디어 오늘에서 2020년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진짜 견제해야 할 유튜브 채널들을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사례로 드러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이런 식이에요. 언론사에서 기자 직함을 부여받지는 못했고 제도권에서는 기자가 되지는 못했는데 본인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하는 뉴미디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론 대신에 질문을 던지고 언론 대신에 답을 구하는 채널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도권에서 권리나 권한을 부여받은 기자는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어디 일보 기자야, 어느 방송사 기자야 얘기를 하지는 않아도 특정 이슈에 깊이 파고들고 그것이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고, 역시 대전제는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면 고양이 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언론사들이 하지 않는 것을, 혹은 하지만 잘 하지 못한 것, 시원한 곳을 긁어주지 않은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대신해주는 채널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꼭 시사 분야만 우리가 거론할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전자신문이라든지 혹은 전자기기라든지 IT 전문 잡지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IT 유튜버들, 테크 유튜버들을 따라가질 못해요. 왜? 테크 유튜버들이 리뷰 디테일이 달라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 어떤 프로세서를 가졌고, 어떤 글라스를 썼고, 어떤 CPU와 GPU를 썼고, 어떤 메모리 카드를 썼고, 이런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기계를 막 때려 부수고 분해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영상으로 보여주고 확인해주고 비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경제지에서 기업들 광고 받아서 이윤 창출하려고 엄청난 스마트폰이 탄생했습니다 라고 리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보도를 한단 말이죠. 그거를 구독자들과 시청자들이 높이 사주는 것 같고요. 2022년에 한겨레 22를 보면 유튜브 언론 시대 레거시는 무엇을 하나 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일부 레거시 언론을 제외하면 뉴미디어에서 생성되는 취재 보도 콘텐츠를 애써 무시하거나 다루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비판 기사였거든요. 여기 밑에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달아놨습니다만, 제가 겪어본 사례만 말씀드려볼까요?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2023년 11월 27일에 보도했던 디올백 보도와 관련해서는 심지어 영부인이 가방을 받는 내용이 나왔는데 3일 동안 언론이 짜맞춘 듯이 외면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레거시 언론이에요. 오히려 언론 업계에서는 이거 보도한 채널이 어디냐, 보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거를 폄하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보도의 방식이 어땠느냐. 그때 채널은 서울의 소리였고요. 취재 기자는 이명수 장인수 기자였고, 저는 거기에 이제 진행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버스에서 그때 함께 했던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보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검에서 나오는 반론이 나왔을 때 며칠 뒤에 대검의 반론만 열심히 레거시 미디어가 받아서 써줬지, 유튜브 방송으로 수십만 명, 수만 명의 시청자가 봐도 레거시 미디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또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했던 명태균 게이트의 그 보도 관련해서도 첫 번째 보도만으로도 김건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었는데 상당히 의심할 만한 부분이 많았고 후속 취재 가능성이 엿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업계의 평가만 나 같았으면 기사 이렇게 안 썼지, 내가 기자면 좀 더 디테일을 부렸지, 이런 식으로 비평하기만 바빴지 후속 취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가보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뉴스타파가 윤석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대부분 그때 당시에 그 보도에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윤석열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두둔을 했던 게
사실이었죠. 여기 나와 있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김건희의 디올백,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김대남 녹취록, 명태균 게이트. 결국은 뉴미디어든 레거시 미디어든 간에 언론의 역할을 하는 곳은 누구인가? 대중은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을 궁금해하고 국민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권력이 아주 막강했던 시절에 혈혈단신, 고작 유튜브 채널들이 레거시 미디어들에 비해서 체급은 낮고 덩치도 작은 매체들이 뛰어들어서 보도를 했던 그 방식의 저널리즘에 비해서 레거시의 저널리즘은 이른바 보신주의에 빠지거나 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는 데에도 매우 인색하게 굴었다라는 거죠. 뉴미디어의 보도에 귀를 막아버리거나 눈을 감거나 외면했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진실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진실 추구. 그것에 다다르는 어떤 과정이라는 게 전통적인 저널리즘 원칙 100%를 다 지키진 않았더라도 조금 러프하고 거칠더라도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목적은 레거시 저널리즘과 유튜브 저널리즘, 뉴미디어 저널리즘이 다 지향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선전한 서울의 소리, 뉴스버스, 뉴스타파, 뉴스토마토 다 작은 매체들이잖아요. 뉴미디어 쪽 영역으로 아무튼 헤엄을 치고 있었던 회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고, AI 기술의 발전과 뉴미디어 컨텐츠의 명암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은 소제목을 보시면 이게 매체별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뉴미디어에서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제가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너무 쉽게 컨텐츠가 제작이 되는 건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붕어빵 찍어내듯이 유사한 숏폼, 롱폼 이런 컨텐츠가 난무하는데 특히 저널리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시사보도 컨텐츠가 제대로 된 팩트체크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페이크 컨텐츠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AI가 요즘에 사람 목소리 그대로 따와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기존 영상을 좀 축약하거나 요약본, 쇼츠 이런 거를 만드는데 기존에 실제 보도했던 영상을 재해석하거나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팩트가 누락돼서 원래 기존 목적과는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소비자들이 내가 봤던 요약본이나 쇼츠 영상만 소비하는 것에 익숙할 게 아니라 조금 긴 호흡이라도 뉴스타파의 전체 보도를 다 봐주고 서울의 소리의 전체 보도를 다 봐주고 뉴스버스의 전체 기사 맥락을 귀찮지만 다 봐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뢰받는 언론사에 신뢰받는 유튜브 이거 무슨 의미냐?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과 채널을 물어봤어요. 한 4가지로 분류해서 물어봤는데 공식적인 언론사의 계정 및 채널, 전현직 언론인이 시사 정보를 직접 생산 및 운영하는 채널 및 계정, 뉴스를 모으거나 편집하여 공유하는 채널 및 계정, 개인 유튜버나 BJ가 운영하는 시사 정보 채널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저는 2번에 속하잖아요. 2번. 근데 1번에 속하는 건 MBC 유튜브 채널, SBS 유튜브 채널 이런 채널들이고요. 2번은 전직 언론인 혹은 현직 언론인들도 언론 유튜브를 합니다. 시사 유튜브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은 그래도 언론이라고 봐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87.4%, 63.5%. 근데 그냥 뉴스를 모으거나 짜깁기 한 것은 45.4%. 그래도 한 45%가 여기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개인 유튜버들, 사회적인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직함이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언론이라고 봐주는 것도 비중은 22%가 되는데 언론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언론사가 운영을 해야만 혹은 언론인 출신이 운영을 해야만 신뢰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도권 언론이 부여받은 사회적 권위가 신뢰로 연결되는 경우이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 공식적인 언론사도 뭐 썸네일을 통해서 좀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막상 들어가 보면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잦고요. 언론인 출신들이 하는 유튜브도 그 언론인의 어떤 출신 배경에 따라서 뭐 극우 유튜브로 가기도 합니다. 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 좀 심각한 문제를 낳았던 경우는 내란을 옹호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보는데, 그분들이 뭐 과거 KBS 출신 기자, 뭐 혹은 조선일보 현 기자, 어떤 일간지 뭐 주필, 이런 경우에도 뭐 내용 자체가 내란을 사실상 옹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언론이라고 보지는 않죠. 근데 여기 이제 응답의 포션을 보면 공식적인 언론사의 계정 및 채널, 전현직 언론인의 시사 정보를 직접 생산 및 운영하는 채널을 언론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이게 꼭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다? 언론사들이 남발하는 것 중에 속보, 단독, 뭐 이런 거 많이 달잖아요. 충격. 진짜 유튜브 썸네일에서 지겹게 보는데, 충격, 단독, 속보, 큰일 났다, 끝났다, 난리 났다, 이런 게 느낌표를 막 붙이면서 클릭을 유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언론기관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농도 및 강도의 표현인가? 저는 동의하진 않는데, 어쨌든 어그로라는 걸 끌어서 클릭 유도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면 진짜 그 영상을 눌렀을 때 그 제목과 그 충격에 부합하는 내용이면 제가 동의는 하는데, 어떤 유튜브 채널은 썸네일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거나 정말 제목 낚시, 오로지 조회수를 위해서 만든 시청자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매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수이신가요? 보수 유튜버들 그런 거 많고요. 여러분들이 진보이신가요?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보 진영 중에 민주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튜버들 중에도 정말 죄송한데 찌라시 수준의, 뭐 100만이 넘어가는 채널도 찌라시 수준의 제목 장사와 클릭 낚시를 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튜브는 다 구독 해제하세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곳이 언론이냐라고 묻는다면, 기사를 쓰는 곳 혹은 보도를 하는 곳, 기사를 써본 적이 있는 사람, 뉴스를 다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을 언론인이라고 대다수 응답층이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이용자 조사에 대한 한계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미디어의 강점과 단점 다 있죠. 한계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레거시 미디어의 강점이라는 게 사실 예전부터 장비 산업이었잖아요. 막 수백억대 엄청 뭐 비싼 뭐 송수신탑 이런 것도 세우고, 편집기, 영상 제작 이런 장비들이 있으니까 뭐 지상파도 하고 케이블도 하고 라디오도 하는 거겠죠. 근데 언론사, 방송사라는 곳이 덩치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조직 논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상호 비판이 불가능하죠.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방어적입니다. 그리고 레거시라는 그 조직은 정해져 있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고, 엄연히 국가에서 심의 규정 같은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표현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좀 정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의사결정의 체계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신속하지는 않아도 뭔가 좀 정확하고 검증될 수 있다라고 장점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보가 터지거나 그런 검증을 잘 한다고 하지만 오보가 터지거나 가짜 제보에 낚이면 그거를 사과하거나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과하거나 인정하는 속도도 늦어요. 결국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순간 우리의 신뢰도가 깎인다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죠. 허위 정보를 거르는 역량이나 이런 뭐 취재 역량, 팩트 체크의 역량은 레거시를 못 따라가지만 그 중에 실수가 나거나 그 중에 오보를 하거나 그 중에 욕먹을 만한 일이 생기면 이 레거시 미디어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사과하지 않는다. 해명하는데 급급하고 변명하는 데만 일관한다. 그게 레거시 미디어들의 흔한 단점이죠. 이제부터 좀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가 난무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나 어떤 뉴 미디어가 아니라 역시 레거시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거시 미디어도 실수합니다. 엄청 해요. 가짜뉴스 낚이기도 합니다. 오보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정보도나 사과는 인색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혹 제작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청자들이 하면 사과해야죠. 근데 여전히 시청자나 구독자들을 일방적인 수용체라고 보는 겁니다. 쌍방향의 소통 대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인식하지조차 않아요. 근데 유튜브나 뉴미디어의 융합을 하고 있죠. 올드 미디어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면 과거처럼 들어도 모른 척 애써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과 불가병 같은 게 걸린 거예요. 최근에 한 언론사가요. 그 회사를 사실상 먹여 살리는 특정 프로그램과 특정 진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직 전체가 달려들었습니다. 심지어 노조까지 성명서를 내면서 회사의 입장을 두둔했어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두둔했어요. 저는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적어도 회사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라. 저는 그런 주문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총구를 바깥으로 돌려서 방송에 대해서 공정성을 제기하거나 정치적 오해를 당신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기존 시청자와 구독자들의 비난과 비판, 완전히 바보 취급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 직군협회, 노조, 회사 측의 성명, 그리고 한 3주 있다가 돌아온 진행자의 반응이 그런 논란과 문제 제기가 어이없고 황당하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심지어 유튜브로 대폭 성장한 프로그램입니다. 올드 미디어였던 라디오에만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잘 알려진 프로그램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쌍방향 소통이 중요한 유튜브 플랫폼에 올라타 놓고 타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우 엄격하게 저널리즘을 구현했는데 자신들에 대한 지적과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시청자와 구독자들의 댓글과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결국 뭉개버리는 선택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칙한 뉴미디어의 도발, 적극적인 저널리즘 비평을 소비자들이 하기 시작했다. 레거시 언론사들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상호 견제를 하지 않으니까 레거시 미디어를 뉴미디어가 나서서 직접 비평하고 아주 오랜 시간 뉴미디어가 훌륭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고 지금 더 크게 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전반적인 미디어 시장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뉴미디어가 미디어를 견제하고 또 레거시 미디어가 뉴미디어를 견제함과 동시에 갖고 올 수 있는 동반 성장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가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었던 올드 미디어가 뉴 미디어와 결합이 되면서 탄생한 그동안 소통 효과가 있었던 건데 그 소통을 문을 닫아버리고 문제 지적을 하는 구독자와 소비자를 바보 취급을 해버리는 그런 미디어는 이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그 유튜브 SNS 커뮤니티 중심으로 그런 문제 제기와 저널리즘 비평을 해봐야 미디어 시장의 현 기득권인 레거시 미디어가 소송을 하거나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뉴미디어 종사자들도 위축될 수 있겠죠. 댓글 쓰는 사람들 싹 다 고소하거나 허위사실로 고소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영상을 5초 10초 따다 썼다고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거나. 근데 실제로 제가 얘기했던 방금 그 프로그램 있죠? 예. 어쨌든 그 레거시 언론이 자신을 비판하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저작권 신고를 해버리면서 사실상의 입틀막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밖에 뉴미디어의 장단점, 여기 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형식과 소재가 다양하다, 신속하게 전달된다, 내용이 쉽고 재밌다.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허위 정보 또는 오정보가 많다, 자극적이고 유해한 내용이 많다, 편파적인 내용이 많다. 자, 이런 것들은 뉴미디어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깊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3 내란 그리고 윤석열 탄핵, 레거시와 뉴미디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계엄 당일에 만약에 뉴미디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소제목을 달아놨는데 어떤 정치인의 유튜브 라이브, 계엄 해제에도 평가받지 못한 사연. 당시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로 와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에게 국회로 와달라는 유튜브 라이브를 했죠. 유튜브를 직접 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국회를 보호해달라 요청한 것도 물론 나중에 후일에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유튜브라는 뉴미디어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저도 그 당시에 현장에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 동안 있었지만 그 시각까지도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하셨어요. 각자의 어떤 안전 대비용이기도 하겠지만 현장에 대한 상황을 직접 알리기 위해서 하기도 한 겁니다. 행동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고 행동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들이 계엄을 막은 거고요. 그 수단으로 뉴미디어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답답한 거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시민들이 해내셨는데 또 불구하고 내란 옹호 부대의 등장과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뉴미디어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와 어떤 정보 검증 없이 그저 내란을 선전하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실어주는 따옴표 저널리즘이 계속 돼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최악인 거는 기존의 올드 미디어이자 레거시 미디어로 평가를 하고 있는 매체들이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의 스피커가 되어준다라는 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국회의원, 유명인, 혹은 유튜버, 윤석열 내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개소리, 그러니까 허언증에 걸린 마냥 아무 말을 막 하는데 그 풀텍스트를 지면에 실어주고요. 자기들 또 포털에 실어주고요. 유튜브에 인터뷰 영상도 실어준다. 근데 해당 언론사는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어줬던 것뿐이다. 우리는 중립적이다. 그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받아서 써줬던 것뿐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무 검증과 사실 체크 없이 받아 써주면서 그 내용을 널리 알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란의 공범들에게 뭔가 합리적인 시민인 것 마냥 인터뷰 해주면서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점 너무 충격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란 옹호 유튜버들의 언론사 단독 인터뷰, 윤석열 탄핵 기각을 강조하는 집권 여당의 발언만 강조하는 매체들,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성 언론의 양비론과 중립병, 내란 진압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제가 오늘만 하더라도 예시를 좀 들어드릴까요?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오늘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무리한 표적 수사로 비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이 김성훈과 이광우를 무리하게 표적 수사를 해서 영장 기각의 원인이 됐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기사를 썼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경쟁,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선 경호처와의 신경전이 과도한 신병 확보 시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뒷말도 예상된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총기 사용을 하면서까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비화폰 서버가 제일 중요한데 그 문지기들 아닙니까? 근데 사령관들의 비화폰과 관련돼서 삭제 지시, 통화기록 삭제 지시라든지 비화폰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를 지시한 사람들이 김성훈 이런 사람들이에요. 언론 보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장 신청서에 기재가 돼 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니까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전 놀랐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보도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 보도냐면 이거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제가 연합뉴스 출신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연합뉴스 TV 출신이기도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보도예요. 무리한 표적 수사? 김성훈, 이광우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무리한 표적 수사로 비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뒷말도 예상된다? 과도한 신병 확보 시도? 이런 언론과 기자들이 전 죄송하지만 나라를 망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불 났는데 불 구경하나요? 싸움 났는데 싸움 구경합니까? 이런 양반 짓거리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나요? 나라엔 도움 됩니까? 내란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은 되나요? 이 내란이 본인 국가의 일이 아닌 겁니까? 본인 가정과 본인에 대한 안전을 누가 보장이라도 해주나요? 내란의 수괴가? 내란 세력들이? 제가 저 유튜브 하면서 연합뉴스나 연합뉴스 TV 과히 비판을 안 해요. 근데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딴 식으로 기사를 쓴다는 게 너무 분노스러워서 어제 밤에는 정말 제가 너무 과히 흥분을 했더군요. 지금도 제가 이 기사를 읽는데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다른 언론 보도를 좀 볼까요? 야당의 줄 탄핵 보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국회가 표결을 통해서 국무위원 탄핵이나 감사원장, 검사 탄핵 이런 거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적시를 했죠? 탄핵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근데 야당의 줄 탄핵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죠. 필요한 행위라고 헌재도 얘기를 했고요. 동종의 위헌 위법 사례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일종의 조치라고 달아놨습니다. 야당의 줄탄핵은 항상 역풍이 있고 항상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과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거부는 괜찮은 겁니까? 그런 작자를 탄핵한다는데 야당의 줄탄핵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헌재가 판결을 해줬고 줄탄핵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탄핵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법안을 9번이나 거부한 최상목은 자리를 지키는 게 당연하고 그 최상목을 탄핵하는 것이 또 역풍 타령을 하는 겁니까? 이게 언론의 보도예요.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연합뉴스 TV 보도인데요.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야당의 고강도 압박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중론을 고수할 전망입니다. 기자야,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중론을 고수한대요. 신중?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신중? 권한쟁의 심판이 뭔지 모르니? 모릅니까? 신중론을 고수할 전망이다? 민감한 변수가 많은 만큼 최 대행은 당분간 임명 보류 기조를 유지한다? 이게 위헌인지 모릅니까? 연합뉴스 TV 여러분들, 제가 그 회사 출신인데요. 제가 좌파가 돼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제가 뭐 어디 특별한 진영 논리가 있어서 이런 보도를 비판하나요? 이게 뭡니까?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는 잘 들으세요. 이거는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기사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아닌가요? 아닙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합뉴스 TV 사우나에서 틀어놓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이걸 기만적 중립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중립도 아니에요. 이게 공정한 보도 같아요? 이게 균형 있는 보도입니까? 사례만 소개해드리는데도 제가 뚜껑이 열리네요. 진심으로. 나라 예산 받아먹으면서 한다는 보도가 이 정도라면 저는 제가 연합뉴스TV에서 배운 것도 많고요. 제가 그 회사 소속이어서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욕을 먹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전화하세요. 내가 알려드릴게. 이게 중립 같아요? 제 발제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죠. 이렇게 되면 전쟁이 나도요, 전범국의 입장을 들어보자고 할 심산입니다. 예? 살인이 나도 살인범의 사정은 있겠지. 전쟁이 나도 전범국의 사정이 있겠지.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친일파와 독립군이 있으면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어디서 이 사안을 바라볼지 기자들이 몰라요? 수십 년 역사의 통신사와 연합뉴스 TV가 모릅니까? 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에 중립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란 사태가 진행 중인데 기계적 중립이라는 게 가능해요? 이런 걸 기만적 중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면 가치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정치인들이 계란을 맞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기만적 중립을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라면 가치 판단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언론 맞습니까? 어디 양반짓거리 하면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 세상의 중립이 지켜져요? 답답하네요, 진짜. 제가 적어도 연합뉴스 TV 다니면서 MBN 다니면서 거기에 계신 선배들한테 배웠던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존경했던 선배들에게 배웠던 언론이라고 한다면, 앵커라고 한다면, 기자라고 한다면, 언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지라고 한다면 이야기했던 그 중립이 이런 중립이 아니라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심? 민감한 변수가 많아서 임명 보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상황 설명해주면 나라가 바뀝니까? 내란이 해결되나요?
뭐? 경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로 인해서 영장 기각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다? 사법부를 비판하고 검찰을 비판할 생각을 안 해요? 영장 실질 심사에 검사가 안 들어갔는데? 사법부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판단을 해준 그 영장 기각 사유를 보고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몰라, 나도. 저도 이렇게까지 비판을 한 적은 없는데요. 12월 3일 이후에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어떤 보도를 했는지 자성과 성찰과 반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광장의 집회를 대등하게, 극우의 폭력을 관대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 계란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란 테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사들에서 뭐 오늘도 보니까 계란 테러가 민주당의 자작극이다, 음모론이다, 이거 다 받아 써주고 있더만요. 여기서부터는 연합뉴스, 연합뉴스 TV 얘기 아니고요. 다른 언론사 보도를 보니까 음모론, 음모론 받아 써주거나 자작극 보도를 받아 써줍니다. 테러를 당했는데 계란 맞았대잖아요. 그럼 계란을 왜 맞게 됐는지, 왜 이것이 위험한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앞으로 시민들이 광장에 집회하러 나올 때 이런 계란 테러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이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왜 제정신이 아닌 건지를 비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을 극우도 아까워요. 가짜, 보수, 참칭 보수, 매국 좀비라고 왜 규정을 해요? 왜 합니까? 이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을 만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반지성주의 아니에요, 반지성주의. 아닌가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란을 던지는 이런 테러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그런 것이 우려된다라고 기사를 써주셔야죠. 언론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광장의 집회는 이렇게 대등하게 보도를 하면서 극우의 폭력을 관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음모론들을 받아준다. 윤상현 의원이나 석동현 변호사의 말들을 받아서 써준다. 확대 재생산 시켜준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곳은 결국 뉴미디어의 시민 저널리즘, 기만적 중립과 반지성주의에 우리 스스로가 맞서는 방법밖에 없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주체적인 역량 강화가 이미 되고 있고요. 미디어 소비자들이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소통을 하면서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거시 보도에 대한 비평도 하고요. 양비론과 기만적인 중립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이해하는 눈이 내란 사태 이후에 더욱 날카로워지기도 했고, 보통 사람들을 지금 언론사들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요즘에 헌법 공부나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 저도 사실은 많은 학습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저한테 영식씨 이거는 이런 겁니다라고 변호사이신데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저에게 메일을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집단 지성이 내란 사태 이후에 작동이 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정보 공유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위대하지만 좀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교육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나 국회가 직접 나서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걸 국회 방송에서 하시든 정부 차원에서 하시든 과방위 차원에서 하시든 방법은 많을 거라고 보고요.
밑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저널리즘 후원, 상식과 합리를 갖춘 건강한 미디어 소비자의 확대, 시민운동에서 언론운동으로 언론개혁에 앞장서는 미디어 소비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마지막 것만 좀 얘기를 하자면 과거에 안티조선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 언론개혁운동이고 시민운동이 됐거든요. 조선일보에 대한 절독운동, 조선일보 폐간운동.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에 극우 유튜버들이 조선일보 구독 해지하자고 구독하지 말자고, 실제 일간지 구독도 하지 말자고 주장해가지고 몇십만 부가 빠졌다면서요.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제 그건 이제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저는 보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실패하면서 내란 사태에 오기까지 나아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내란이 벌어졌는데도 어떤 강력한 기득권 미디어들이 권력을 견제하는 것보다는 권력에 푸들이 되고 있거나 기만적 중립,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이라고 양반 노름을 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를 비판하면서 이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오직 앞으로만 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향이 오히려 시청자와 구독자들을 기만하면서 기만적 중립을 지키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우리가 명확히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을 해지하겠다. 구독 해지 의사를 해당 채널이나 해당 미디어에 댓글로 남기든지 해서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두고 일종의 캠페인을 통해서 이 언론사 보지 말자. 이 언론사 따끔하게 비판해주고 구독 해지하고 구독 해제하고 어플도 지워버리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명백합니다.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가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서로가 진실 추구를 향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권력이 서슬퍼런 시대에 왜 뉴미디어만 떠들어댔어야 됐는가에 대해서 레거시 미디어가 많은 반성과 성찰을 하시길 바라고, 근데 이 모든 이 경쟁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상호 견제와 상호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진실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니네들은 왜 그래? 라고 비판하려면 사실을 기반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기만적 중립, 가짜뉴스, 사실적 근거 없는 컨텐츠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미디어 컨텐츠 모니터링 제도를 또 강화하는 것, 이것은 플랫폼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차원의, 정부 차원의 다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방송심의위원회가 레거시 미디어들은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 회사에게 페널티를 주면서 자정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청자 미디어 위원회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하나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어 컨텐츠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법안도 좋고요. 제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쨌든 국회 차원의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들끼리의 새로운 신미디어, 뉴미디어가 있다면 올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융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다고 봐요. 라디오도 보면 지상파 라디오가 되는데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포구에 마포 FM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주파수가 할당이 되는데 그런 미디어를 어떻게 좀 더 뉴미디어와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해주느냐, 그런 지원도 필요하고요. 교육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다. 마을 FM들 이런 것들은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그 주파수를 꼭 마을 FM에게만 국한시켜서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뉴미디어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 가치가 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제도적 고민들이나 이런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들은 국회가 더 많은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발제였습니다.
예, 요 PDF 자료는 정당 바로 세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어서 이 마침열을 한 번 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2.3 개헌부터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국 미디어였습니다. 레거시 언론과 인터넷 언론 그리고 뉴미디어를 바라보면서 시민을 위한 건강한 저널리즘이라는 건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내란 사태 이후에 새롭게 정립하는 기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기둥이었던 레거시 미디어가 충분한 역할을 해주지 못할 때 늘 그 자리를 채웠던 것은 뉴미디어였습니다. 반대로 뉴미디어의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규범적, 전통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이기도 했고요. 상호 간의 견제와 보완을 통해서 더 나은 저널리즘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미디어 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법안까지도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의 형태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미디어 생태계 안에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미디어로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결국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녹화를 통해서 저 하고 싶은 말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예, 오늘 15분, 20분짜리 발제로 아마 축약된 내용이 오늘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다 다뤄져야 될 텐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오늘 또 제 유튜브 채널에는 이렇게 녹화로 담아두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윤석열 파면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함께 웃으면서 연대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